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가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난 2달 사이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비중이 93%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우스 LA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로 90대 한인 할머니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체포를 위해 $5만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무부 판단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토론회에선 당내 검증당 설치 등을 놓고 양강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압박과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취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정권의 벽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가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한일전에서 패했고 남자 탁구도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리처드 클레리다 연방준비제도 보의장이 2023년 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 내년 말까지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65도가량, 내일은 낮 최고 84도에서 8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휴신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시가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식당과 술집, 피트니스 센터, 콘서트장, 영화관, 그리고 쇼핑몰 등에서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누리 마티네즈 LA시 의장이 시내 레스토랑, 술집, 피트니스 센터, 콘서트장, 영화관, 그리고 실내 리테일 매장 입장 시 손님이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마티네즈시 의장과 13지구 미치 오페럴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LA시의회가 고려 중인 조례안은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발령한 식당과 영화관 등에서의 손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폭이 더 확대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치 오페럴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례안 적용 대상은 식당과 술집, 극장, 피트니스 센터지만 시의회는 쇼핑몰 등 소매업체와 그로서리 매장에도 조례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이들 업소에 입장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LA 카운티 정부에 카운티는 식당과 술집, 영화관, 피트니스 센터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미국의 여론이 첨예하게 갈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오늘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한 전미 경제 여론조사 결과 백신을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49%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찬성이 반대보다 3%포인트 많았지만 그 차이는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이내였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대한 여론은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찬성하고 21%가 반대한 반면 공화당은 29%가 찬성, 68%가 반대했고 무소속 응답자는 찬성 43%, 반대 53%로 나뉘었습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응답자는 63%가 의무화 조치를 지지했으나 아직 접종하지 않은 응답자는 79%가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전국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난 2달 사이 급속도로 확산해서 비중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감염자가 하루 10만 명을 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인용해 델타 변이가 지난 2개월 동안 급속도로 확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18일에서 31일 감염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로 확인된 사례는 93.4%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1%대에 불과했던 비중이 5월 말에 10%대로 올라선 뒤 2달여 만인 지난달 말 90%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델타 변이가 휩쓸고 있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보건당국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델타 변이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f you get sick with the Delta variant, we estimate that you could infect about 5 other unvaccinated people, more than twice as many as the original strain.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신규 감염자를 2일 12만 7천여 명으로 3일에는 10만 6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발병지인 중남부 주의 병원들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It's a 12 to 14 hour day every day. How do you handle that? Not well, but we don't have a choice. 하지만 백신 접종은 최근 일주일 평균이 44만 회. 최근 늘고는 있지만 모든 미국인이 최소 1회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도 6개월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하루 100만 회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근의 재확산세는 겨울까지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스터샷 접종을 최소 9월 말까지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고 이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 소득 국가에 돌아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또 고소득 국가로 가는 백신의 대부분을 저소득 국가로 가게 하는 전환이 시급하다며 전 세계 백신의 공급을 통제하는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WHO 측의 이 같은 요청에 백악관은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과 저개발국을 상대로 한 공급 확대가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건당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서겠다는 건데 전국에서 변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경향과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먼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1억 1천만 회분을 이미 세계 각국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달 하순부터는 화이자로부터 사들인 백신 5억 회 분량도 순차적으로 해외에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그동안 공급한 코로나19 백신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른바 부스터샷으로 불리는 추가 접종과 저소득국에 대한 공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 식품의약국 FDA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have enough supply to ensure if the FDA decides that boosters are recommended for a portion of the population to provide those as well. We believe we can do both and we don't need to make that choice.
당초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는 최근 고령층과 면역 취약층을 중심으로 필요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 2만 명 미만이었던 신규 확진자가 최근엔 하루 8만 명 안팎으로 급증한 데다 대다수 감염 원인이 델타 변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백신 접종을 마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유명 인사들의 이른바 돌파 감염까지 속속 확인된 것도 검토 배경으로 관측됩니다. 백악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미국에서 대규모 추가 접종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 현상 해소에 일정 정도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으로 여행으로는 모든 외국 국적자가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새로운 시스템은 미국 입국을 막고 있는 여행 제한을 궁극적으로 해제하는 작업의 일부로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화를 선언했던 뉴욕이 델타 변이 감염 확산 탓에 재개하려고 했던 국제 오토쇼를 취소했습니다. 뉴욕 국제 오토쇼 주최 측은 델타 변이 확산을 이어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최근 급변한 상황 탓에 모두가 기대하는 높은 기준에 맞춰 행사를 치르기 힘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토쇼는 맨하탄의 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결국 생일 잔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지난주 델타 변이의 새로운 확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부부는 이 행사를 가족과 가까운 친구만 참석하도록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열릴 이번 생일 잔치가 코로나19 관련 공공지침과 안전조치에 부합하게 몇 달 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는 7일 60번째 생일을 맞아 매사추세츠주의 고급 휴양지인 마서스 비니어드 섬에서 대규모 환갑잔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추락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 탄핵 절차 개시 움직임과 검찰의 잇단 수사 착수로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뉴욕타임즈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11명의 여성에게 성추행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한 뉴욕주 검찰총장의 보고서가 어제 공개된 이후 주의회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의원들은 어제 3시간에 걸친 원격 회의를 통해서 쿠오모가 더는 주지사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던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의장은 주지사가 하원 다수당의 민주당의 신뢰를 잃었고 더는 공직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9일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자체 수집한 증거와 주 검찰총장 보고서를 편집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론 반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탄핵과 수사 상황에 따라서 사선 도전은커녕 중도 사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위기입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을 하거나 탄핵당할 경우 그 자리를 대행할 캐시 호클 부지사는 뉴욕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가 됩니다. 호클 부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사 보고서에는 다수의 여성을 향한 주지사의 역겹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담겼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주의회가 지금 다음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납세 기록을 의회에 제출하라는 법무부 판단에 반발해서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연방 판사에게 납세 신고서의 하원 제출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법무부 법률자문국이 트럼프 재임 당시 입장을 번복해 납세 자료를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하원 세입위가 납세 기록을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를 거쳐 기록 전체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무기 수출 정책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손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무부 부차관보 2명이 6일 의회 관계자의 재래식 무기 이전 CAT 정책의 초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약 2주 전 소규모의 의회 보좌관들에게 무기 수출 심사에서 인권 담당 부서의 조언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CAT 정책은 이르면 9월에 공식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새 CAT 정책이 다른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무기 이전과 인권의 관계를 더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무부가 오늘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연방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승인이 난 무기는 발사체를 더 정밀한 GPS 유도 무기로 변환하는 40기의 자주 곡사포와 1,700개의 키트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M109 재고를 보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부 승인이 나더라도 계약서 서명 전 의회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 시스템스 간의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직전 트럼프 행정부도 지난해 최신형 F-16 블락 70기종 전투기 66대와 24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잉사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을 자극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이래 대만에 23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공표해왔습니다. 국무부의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오늘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의 망명 정부 측과 접촉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셔먼 장관이 오늘 진마 아웅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NUG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화는 미국 고위 관료와 미얀마 망명정부 간에 공개된 첫 접촉입니다. NUG는 군부 쿠데타에 반발한 기존 민주정부와 군부 반대 세력이 구성한 미얀마 망명정부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사람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원 등 미얀마를 민주주의의 길로 되돌리려는 계속되는 노력에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에서 증가하는 코로나19에 맞서려는 노력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아큘리노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미국이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위의 입장에서 대북 외교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큘리노 사령관은 오늘 미국 에스펀 연구소가 주최한 안보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북한은 분명히 이 지역의 안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철통 같다면서 공동의 목표인 비핵화한 한반도를 향해 협력하는 가운데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그 지역에 보유한 힘과 동맹은 미국 정부가 우위의 입장에서 외교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큘리노 사령관은 특히 그것이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이라며 외교 지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만이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이 올해도 타운의 홈리스들을 비롯해서 LA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풉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오는 9월 29일 오전 11시 한인타운 내 노인센터에서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LA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6만여 달러를 지원합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박 대표의 고향인 충남 공주의 불우이웃들에게 매해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7년 전부터는 자선 사업을 이곳 LA로 확대해 LA의 한인과 타인종 불우이웃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인과 타인종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홈리스들로 올해에는 지원금 액수를 배로 늘려 50명에게 1인당 $1,000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고 박형만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제 금년이면 이제 만 7년이 됩니다. 7회가 되고 우리 고향에서는 23회 되고 금년까지 하면 25회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불쌍한 사람도 한민족만 한국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미주에 얼마나 홈리스가 많아요 지금. 우선 불쌍한 사람, 소녀 가장, 무기탁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자 해서 참 이런 사람들을 조나마 나는 내 재산을 나눠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삶을 가지고. 지원금은 LA 시장실과 시의원실, 한인사회 주요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통해 골고루 추천을 받아 재단 심사위원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만이복지재단은 또 이날 파사디나의 슈라인 아동병원에 화상 어린이 무료 치료를 위해 $5,000의 지원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올림픽과 카탈리나 전상에 건립한 시가 $5,000만 상당의 주상복합 건물 마니매너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면서 통 큰 기부로 화제가 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독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생사를 넘나들다 1967년 미국으로 이민하 갖은 고생 끝에 LA에서 아파트 재벌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올드타이머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는 재력가임에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 습관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박형만 대표와 부인인 이수키 씨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명명한 만이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줄곧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지금 내 나이 살아보니까 남하고 나눠줄 때 영적으로는 복을 받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우리 가정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복도 받는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이렇게 꾸준히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한인 할머니를 사망케 한 뺑소니 운전자 체포를 위해 경찰이 $50,000의 보상금을 내걸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아침 7시쯤 사우스 LA 지역 아담스 블루버드 남쪽 엘렌데일 플레이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행기로 길을 걷던 할머니가 후진을 하던 픽업 트럭에 부딪혔는데 픽업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가갔지만 3분간 서 있다가 다시 픽업 트럭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구급차가 차에 친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할머니는 올해 91살의 한인 순김 씨로 확인됐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에 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번지면서 시작된 엔젤레스 구기름의 산불이 오늘까지 5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글렌도라 리치 로드와 마운트 볼디 로드에서 어제 발생한 안토니오 산불로 인해서 오늘 오후 4시 40분 현재 50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면서 오후 4시 40분 현재 진화율은 35%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건물 피해나 건물에 대한 위협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소방국은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버뱅크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버뱅크 경찰은 어젯밤 11시 50분쯤 노스 글렌옥스 드라이브와 엔도버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차량 3대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은색 폭스바겐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또 다른 탑승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고 차량인 회색 기아차에는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운전자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2명이 타고 있던 검정색 벤츠 차량도 사고가 났지만 두 사람은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기아차와 벤츠가 글렌옥스 블루버드 북쪽을 따라 불법 경주를 벌였으며 폭스바겐 차량은 글렌옥스 블루버드 남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엔도버 드라이브 동쪽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워볼 복권이 주 3회 추첨으로 바뀝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첨되는 파워볼이 오는 23일부터는 월요일에도 추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권 추첨이 주 3회로 늘어남에 따라서 잭팟 상금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볼의 월요일 추첨 티켓은 22일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신상 의혹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차 TV 토론회에서도 당내 검증단 설치 등을 놓고 당내 양강 후보인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간 압박과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겨냥한 다른 후보들의 당내 검증단 설치 요구는 토론회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민의힘하고 철저히 훨씬 더 강도 높은 검증과 비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께서 크게 섭섭하실 일은 아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 음주운전 등의 부서장 연대 책임까지 묻지 않았냐며 애둘러 압박했습니다.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이렇게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재연된 반 이재명 구도에 추미애 후보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이 이렇게 가서 약간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성과 문제를 짚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몇 점이냐 일단 70점 이렇게 말씀하셔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무능 말씀하시는데 제가 총리로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이고요. 그간 정통성을 강조해온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있었습니다. 실패한 정부, 무능하고 미숙한 정부 등으로 규정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독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그간처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을 거듭 따졌습니다. 나랏돈 물수도 타는 대회, 세금 물수도 타는 대회 나가면 압도적인 금메달 누구냐?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정세균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낙연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야기했고 김두관 박용진 후보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오늘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광교 원천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해 도정활동에 집중하고 캠프 측에서는 청년정책을 발표할 기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은 오전에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정세균 전 총리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언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대전을 방문해 바이오와 미래자동차 6세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고 김두관 의원은 해병대 2사단을 방문, 국군장병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에서 의논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최근 안 대표의 독자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권은희, 이태규 의원에 대해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소신 있게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대선은 국가 운명이 걸린 선거인데 제1야당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합당은 양쪽 지지층의 이탈 없이
덧셈 통합이 돼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 문제에 어떤 이유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정권의 벽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KBS입니다. 직을 내려놓은 지 한 달여 만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마의 변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였습니다. 감사원장 사퇴 뒤 정치권 직행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대선 도전에 나선 이유 설명에 상당 시간을 들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와 반대로만 하면 된다며 야당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웠습니다. 당내 경쟁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과 비교한 스스로의 강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책 부채가 없는 사람입니다. 최 전 원장은 구체적인 정책 질의에 원론적 수준의 응답만 내놔 지적을 받자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죄송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선 주자들을 불러 모아 쪽방촌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한 팀을 강조하고 경선 흥행을 위한 첫 대회 행사였다는데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네 주자는 불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이 이른바 줄리벽화가 그려졌던 종로구 관철동 건물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 팬클럽 열지대는 한국 시간 4일 오후 벽화가 그려졌던 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팬클럽 측은 벽화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싣고 있고 주인이 마치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해 김 씨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벽화가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려져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로 군 주요 지휘관들을 불러 최근 청해부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심기일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 얘기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미국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최근 연달아 터진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군의 신뢰 회복을 주문했습니다.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서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해부대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우 국방장관은 해외 파병 부대 장병 95%가 접종을 마쳤고 앞으로는 백신 접종자만 해외 파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사전 방지도 못했고 사후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허위 부실 보고와 은폐 문제를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은 성폭력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폭염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기준 온도에 근접할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미국과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경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자를 완등한 김홍빈 대장을 기리는 추모 분향소가 광주에 마련됐습니다. 추모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실종 직전에 구조를 요청하는 고인의 통화 음성이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BS입니다. 열 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14자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 지난달 18일
해발 8,047m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을 오르고 산에서 내려오다 조난당했습니다. 스캔스 공정요청 비료가 2개 정도 필요해.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요. 김 대장을 찾기 위해 수색이 진행됐지만 진척이 없자 가족의 뜻에 따라 일주일 만에 중단됐고 김 대장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영정속 사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하노이 분향소에는 김 대장이 평소 사용한 등산 장비가 가지런히 놓여졌습니다. 추모객들은 김 대장의 불굴의 도전 정신에 희망을 얻었다며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눈물 날라고 그러죠. 근데 어찌됐든 돌아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 추운 데서 어떻게 좀 빨리 찾았으면 쓰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추서했습니다. 정부도 광주시와 또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광주 무등산의 한 사찰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을 보여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영결식은 오는 8일 거행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과 함께 도쿄올림픽 소식도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지수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23.73포인트가 하락한 34,792.6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20.49포인트가 떨어진 4,402.6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9.24포인트 오른 14,780.5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와 원유 재고 등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2 4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68 1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인 리처드 클레리다 부의장이 오는 2023년 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오늘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행사에서 물가 상승률이 연준 장기 목표인 2%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내다봤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방송에 전했습니다. 클레리다 부의장은 기대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인 2%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한 2023년에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하는 것은 새 평균 물가 상승 목표제와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상승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필요 조건이 2022년 말까지 충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8월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장기 평균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일정 기간은 2%를 완만하게 초과하는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어제였죠. 터키를 꺾고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9년 만에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김연경과 황금세대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브라질을 상대로 45년 만에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손에 땀을 쥐는 2시간 17분의 혈투. 세계 랭킹 13위인 우리나라가 풀세트 접전 끝에 세계 랭킹 4위 터키를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배구 여자 김연경 선수가 고비마다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해 상대팀 스타일을 잘 아는 김연경은 5세트 승부처에서 득점의 절반인 7점을 몰아치는 등 28득점을 하면서 선봉에 섰습니다. 경기 중 목이 갈라져라 후배들을 독려한 김연경은 코트 안팎에서 버팀목으로 팀을 올림픽 4강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관중이 없어서 제 목소리가 많이 들릴 것 같은데 소리를 많이 질러서 어쨌든 오늘이나 내일 잘 해가지고 4강전에도 소리를 다시 질러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와 양효진도 27점을 합작하며 4강 진출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거둔 4승 가운데 터키, 도미니카, 일본을 상대로 5세트 접전에서 승리하며 뛰어난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5세트 무조건 우리 이길 거라고 막 선수들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믿는 구석이 있었고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경과 황금세대로 불리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 여자 배구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45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만리장성에 도전했던 한국 남자 탁구는 결국 벽을 넘지 못하고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생순을 꿈꿨던 여자 핸드볼은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슬로베니아와 브라질을 연파하고 준결승에 오른 남자 탁구. 하지만 중국의 벽은 두텁고 또 높았습니다. 첫 복식을 놓친 게 뼈아팠고 에이스 장우진 역시 세계 랭킹 1위 판정중에 완패했습니다. 맏형 이상수도 사상 첫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최강 마룽에 졌습니다. 다만 4세트 듀스 승리 등 풀세트 접전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자 핸드볼은 스웨덴 장신벽에 막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였던 스웨덴에 압도당했습니다. 스웨덴 팀들 스팀이 워낙 피지컬도 좋고 슈팅의 능력도 좋고 여러 면에서 저희가 좀 떨어진 것 같고 2012년 런던 4위 이후 9년 만에 올림픽 4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8강 벽을 넘지 못하며 파리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제2의 김자인으로 불리는 서채연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을 합니다. 서채연은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예선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안드레이 더그레스가 캐나다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육상 남자 200m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더그레스는 도쿄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남자 200m 결선에서 19초 62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남자 1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더글래스는 200m에서는 금빛 질주를 했습니다. 이 금메달 포상금으로 어머니에게 푸드트럭을 선물한 선수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제의 주인공은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타미라 멘사 스탁 선수입니다. 이 텍사스 출신의 멘사 스탁 선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어머니의 꿈인 푸드트럭을 구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37,000달러입니다. 멘사 스탁 선수는 이 가운데 3만 달러를 어머니의 푸드트럭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준결승 한일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과 패자 준결승전에서 이겨서 결승에서 일본과 다시 붙을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YTN 전합니다. 준결승답게 팽팽하던 한일전의 무게추는 일본 쪽으로 먼저 기울었습니다. 3회 원아웃 2, 3루에서 사카모토의 희생차로 선취점을 뺏겼습니다. 5회 안타 2개를 맞아 2점까지 격차가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타선은 일본 선발 야마모토의 다양한 변화구에 삼진을 9개나 당하며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6회 리드오프 박혜민이 안타와 수비 실책을 묶어 2루까지 내달렸고 강백호가 기술적으로 밀어친 공이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사이 홈을 빠르게 파고들어 추격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이정후의 연속 안타가 야마모토를 끌어내렸고 김현수가 바뀐 투수 이와자키의 슬라이더를 받아쳐 강백호를 불러들이며 다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8회 원아웃 1루에서 본도가 땅볼 타구 때 비디오 판도 끝에 살아남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오우석의 제구가 흔들리며 폭투와 사구 2개로 만루 위기에 몰렸고 야마다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성 선수가 좀 마무리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끝까지 맡겼던 것이 결과는 나빴지만 그래도 또 내일 준비 잘 하겠습니다. 대표팀은 패자 부활전에서 도미니카를 꺾은 미국과 패자 준결승에서 또 한 번 결승 진출을 노립니다. 이기면 일본과 다시 우승을 다투지만
진다면 도미니카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요코하마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더운 하루를 보내셨죠. LA 지역 대부분의 지역들이 오늘 높은 기온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저녁 8시를 기해서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던 지역은 해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다운타운 오늘 저녁 바람이 6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오늘 밤 최저 65도가량 보이겠습니다. 내일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낮 최고 기온은 LA 다운타운 84도에서 85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에서 66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기온이 주중보다는 한결 내려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6도, 밤 최저 65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기온 63도가량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바람이 20마일에서 30마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75도가량, 하지만 밤늦게는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바람이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 20마일 정도, 낮 최고 기온은 85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 다시 폭염경보가 확대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내륙 대부분의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오늘 낮 기온 34도, 강릉 36도, 대전과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를 진행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